박광의 역사 작가와 한 달에 한 번 잊으면 안 될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 월간 역사 시간입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예, 늦었지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또 올해는 이런 인사 드리는 게 약간 이제 조금 어수선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참 제 지인들도 가끔 이제 새해 들어서 만났는데 다들 편안하지가 않대요. 일단 잠을 잘 못 잔대요. 그렇습니다. 예.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걸 이제 12월 3일부터 경험을 한 상황에서 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매듭 짓는 과정들 역시도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밤만 되면은 이렇게 잠이 들었다가도 이제 휴대폰 꺼내서 뭐 이렇게 라이브 상황들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깊은 수면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얕은 수면을 계속하면 잠을 자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또 하나가 뭔가 좀 긴 어떤 호흡으로 해야 될 작업들을 못 하고 있어갖고 그것도 이제 뭐 예를 뭐 책이라든지 이런 것 작업했던 것도 좀 미뤄지는 느낌이 들어서 조만간 어떻게든지 이게 좀 정리가 되면은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뭐 복도 받으시라고 하고 새해 계획도 잘 세우시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또 비장의 무게 설날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면 되는데 네. 자, 을사년이 왔어요. 네. 참 을사년 하면은 일단은 뭐 당연히 오늘 우리가 얘기할 을사늑약 뭐 이런 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을사년을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1905년하고 그 가까운 때는 1905년하고 1965년 그렇습니다. 60년마다 60년마다 보니까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 을사년만 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1905년 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직전 어떻게 보면은 국권이 가장 위태로웠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면 1965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이제 또 새로운 어떤 변화 속에서 그 을사년 때 빼앗겼던 것이 외교권인데, 예. 일본과 외교를 맺기 위해서 한일 기본조약성에서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게 또 1965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이렇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을사늑약, 을사오적 이야기로 오늘 월간 역사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이 제가 학창 시절에는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은 없었어요. 그렇게 아마 다르게 배우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보통은 을사보호조약, 을사조약, 한일신협약, 뭐 제2차 한일협약 뭐 등등등 뭐 여러 표현이 있었는데 제일 뭐 익숙한 거는 을사조약. 그렇습니다. 예. 근데 조약이 늑약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늑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그러니까 강제하다, 강요하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을사늑약에 대해서 이름을 여러 개를 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통 어떤 조약을 맺게 되면은 그 조약에 따르는 제목이 앞에 붙어 있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미소 통상조약, 그다음에 이제 일제가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 중에서 1907년 같은 경우는 뭐 한일 협약.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앞에 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한일 신협약 이렇게 붙여서 제목이 있는데, 이 을사늑약은 제목이 없습니다. 그냥 조항만 몇 개가 덩그러니 있을 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쪽은 우리가 대한제국을 외교적으로 좀 보호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라고 이토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 널리 쓰이게 됐고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는 아니 무슨 말이냐, 일본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식민지화 시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았으니까 그냥 을사조약 정도로 쓰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다시 국면을 들어가 보니까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제 국권을 빼앗기는 과정에 대한제국의 힘이 없다고는 하더라도 이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뭐 강요를 당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권자의 비준이 없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유효하다고 봐야 되느냐, 예. 유효하지 않다고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낱말을 풀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는데 라고 하면은
그게 유효하다고 인정을 하는 낱말이 문장이 되거든요. 조약이라고 하면은 상호간에 그렇습니다. 서로 인정해서 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외교권을 빼앗긴 거를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무효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은 그러면 이게 체결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을사조약이 아니라 을사늑약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하는 낱말로서는 강제되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빼앗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제 을사늑약이라고 쓰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한국과 일본의 외교에서 아까 1965년 이제 그 한일 협정 과정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1910년 이후에 그 대한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그 당시 일본에 포함됐느냐, 일본에 포함되지 않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어떤 그 이후에 그 식민지 보상 배상의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1910년에 뭐 예전에 한일 합방이라고 국권 했고 침탈에 대한 부분들이. 국권 침탈. 예. 근데 그게 이제 1905년부터 보통 시작되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당시에도 무효였고 그다음에 이제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무효를 확인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 쪽에서는 주장을 하게 됐고요. 예. 일본 쪽에서는 거기에 비해서 1945년 패망됐으니까 무효인 건 맞는데 근데 1905년 당시는 유효했다라는 게 이제 일본 측의 어떤 그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일본 측의 주장과 우리 쪽의 주장이 달라지고 있는데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당시에도 무효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무효를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연구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정부의 어떤 그 처지로 볼 때는 이 부분을 숙지하고 좀 인식하는 것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이거와 관련해서는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뭐 이제 그 일본 정부 문서 같은 거 발견해 가지고 이게 강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뭐 이렇게 연구를 하고 보도하신 분들 그 언론사도 꽤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고 일본 쪽에 이제 여러 문서들을 통해서도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타전 받아서 가져왔던 하야시 곤스케가 받았던 문서와 최종 합의된 문서 내용이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서로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된 거를 일본 쪽에서는 봐라 한국에서 이게 협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일본 이제 우리 측에서 볼 때는 두 개의 안건을 가지고 왔고 이거를 강제하는 과정 속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문장의 어떤 부분을 추가 여부를 또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짚어볼 텐데 1905년 네 이제 1910년에 우리가 이제 주권 침탈이 됐고 그거를 이제 한일 합방이라고 과거에 물었고 아니면 한일 병합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왜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외교권부터 가져간 다음에 이렇게 국가가 이제 주권을 잃었는지 외교권이 왜 중요했는지 그리고 그게 왜 1905년이 된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일단 일본 쪽에서 볼 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국권을 빼앗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서양의 사례들을 계속 체크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94년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대만을 할양받은 부분은 중국의 일부분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하나 나라 전체를 침탈하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이 대한제국의 이권을 노렸던 나라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 영국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중요하게 한국 대한제국에 대한 이권을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사실은 러일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통해서 일본에 유리하게 가져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한반도에 대한 대한제국에 대한 어떤 뭔가 우위를 이제 일본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불안해서 결국은 이제 미국과 가스라테프트 그다음에 2차 영일 동맹을 통해 가지고 영일 조약을 통해서 영국하고도 그런 어떤 협약을 맺게 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 내부에서는 온건하고 강경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온건파는 조약이라고 하는 합법적으로 보이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하나 국권을 빼앗아 가자라고 했던 쪽이 있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군대 보내서 점령해버리면 안 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도 어떤 것이 어떤 상황으로 흐를지를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지역을 점령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뭐 만주로 군대 보내고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뭐 대만으로 보내고 뭐 이랬던 건데 그렇죠. 중국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그냥 대만은 그냥 할양을 받은 할양을 거죠.
받은 거고. 예. 근데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 사례는 일본 내부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는데 이제 그게 국제적인 어떤 그 일본에 대한 인정 자체도 중요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걸 또 되돌리라고 누군가가 압박을 넣을 때 우리는 어떤 절차를 따랐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결국 이 부분에서 이제 온건파 그러니까 외교를 중심으로 했던 이토라든지 이노우에 가오루 쪽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먼저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한 나라의 주권을 표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독자적인 외교권인데 예. 그거를 박탈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뭐 재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법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차 가져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외교권을 박탈하고 그게 거기에 대한 이제 중요한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대한제국을 보호해 줄 거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외교권 박탈의 어떤 시동을 이제 1905년에 이제 포츠머스 강화 조약, 그러니까 러일 전쟁 승리 이후에 걸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1905년에 진짜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일단은 1904년에 시작된 러일 전쟁이 1905년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러시아에 완승을 하면서 그 전에 이미 청일 전쟁은 이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국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는 우리로서는 불행한 일이지만은 그렇게 이제 확정적으로 좀 된 것 같고 그거를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지배권을 사실상 확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7월 29일이네요. 미국하고 일본 간에 가스라테프트 밀리학이 체결됐는데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이익 그다음에 그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대한제국에 대한 이익을 서로 양해한다. 그러니까 좀 거치 얘기하면은 우리가 필리핀 먹을 테니까 조선은 니네가 먹어. 미국이 이렇게 일본하고 밀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관하지 않겠다. 뭐 예. 이런 정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사실은 우리 대한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외교적으로 풀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권 국가고 미국하고도 대화하고 다른 나라도 대화를 해가지고 주권 국가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건데 그거를 외교권을 박탈해 버리면은 그런 국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대한제국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 뒤에 후속 조치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행정 조치들이 하나씩 둘씩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두 개의 사건을 제외하고 1910년에 보통 이제 우리가 국권을 빼앗겼을 때 별다른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 거꾸로 얘기하면은 당시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망했다라고 느꼈던 건 1905년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이제 18일 새벽에 이제 조인이 되긴 하지만 17일로 이제 보통 인식이 되는데 예. 그 날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늘 날 너무 안 좋아. 을씨년스러워. 그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이 을사늑약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혹시 을사년 같다, 을사년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을씨년스럽다가 거기서 나온 말일 정도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민영환 선생의 어떤 뭐 자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장지연의 시리아 방송되고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써 결국은 나라가 망했구라고 느꼈던 거는 그때였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애국지사 그다음에 의병 그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도 이 을사늑약이 기준이 됩니다. 네, 작가님이 아까 전에 언급했던 우리 익숙한 이름 이토 히로부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온건파였고 외교적으로 일단은 이 문제를 조약을 해결하려고 했었고요. 예, 그래서 나름 이제 고종 황제랑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토 히로부미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내각에서는 10월 말에 이미 이제 그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한 결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실행할 방법을 내각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형식적으로 당시 정권 대사는 당시 그 주한, 그러니까 그 대한제국 공사였던 하야시 곤스케라는 인물한테 맡깁니다. 그런데 하야시 곤스케가 이 좀 중요한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토를 특사로 파견을 합니다. 근데 명목은 뭐냐면은 고종 황제를 위로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배후에서 이 을사늑약을 강제하는 실질적인 키맨은 바로 이제 이토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문서 우리가 그 을사늑약 문서를 보면 하야시 곤스케 임건조로 가는 한자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정권대사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뒤에서 이거 모든 걸 운영했던 거는 이토였고 그리고 이토가 이제 11월 한 10일 정도에 서울에 얼굴을 딱 하고 들이밉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일왕의 어떤 뭐 문서라는 거를 이제 고종에게 전달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종이 뭔가 분위기가 싸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일본 쪽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보면은 이번 조약은 이전과는 다르겠구나라고 판단해서 피합니다. 그래서 한 5일 동안 이토하고 고종이 못 만나요. 아, 그래요? 네, 고종이 계속 그렇게 피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11월 15일쯤에 이제 고종을 만나서 왜 당신이 이제 그 나를 피하느냐를 이제 힐난하기 시작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토에 대해서 이제 고종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일본을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마 문명 개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대한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고종의 이 정도 표현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토는 거꾸로 반박을 하는 게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우리는 대한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과 인명의 피해가 있었다. 청일전쟁 때 러일전쟁 때 우리가 아니었으면 대한제국의 영토는 보호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지만 아니, 우리 의사랑 아무 관계없이 자기들이 저지른 전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는 뭐 거기 청일전쟁하고 러일전쟁은 거의 한반도를 그냥 전쟁터로 썼고 유리한 것들을 더 가져갔던 일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데 지금 대한제국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태로우니 우리가 대한제국을 보존하는 방법으로는 그 외교권을 우리에게 넘기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때 비로소 동양의 평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이제 일본의 주장은 너희의 외교권을 넘기면은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너희를 보호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조폭이 무슨 지역상권 무슨 보호해주겠다고 삥 뜯는 것도 아니고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논리였는지 외교권을 주면은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주장했던 거는 대한제국은 제대로 대한제국이 스스로 외교를 행사할 능력이 없는 거라고 판단했던 거죠. 아, 미숙한 국가, 미개한 그렇죠. 국가. 미개한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교를 잘못 쓰게 되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대신 담당해 주겠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한중일이 좀 편안해지니까 동양 평화가 온다. 그러니까 이토의 동양 평화론은 뭐냐면 일본이 대한제국을 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식민지나 아니면은 어떤 그 침략을 해서 자신의 영향하에 두는 것이 동양 평화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느냐.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동양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했던 인물이 바로 안중근 의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개의 동양 평화론이 거기서 분나는 거죠. 예전에 한번 우리가 안중근 의사 다루면서 동양 평화론이 어떻게 다른가 이또하고 그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고종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거를.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고종이 이제 결렬이 되니까 이제 이토하고 하야시 곤스케는 나름의 이제 방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야시 곤스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가장 중요했던 인물이었던 박재순. 왜냐하면 이게 외교 관련된 문제니까 박재순을 만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토 같은 경우는 각각의 조정의 대신들을 이제 대한제국의 대신들을 한 명씩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토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대신 박재순을 만나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이 조약에 대해서 외교권을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 넘겨라라고 얘기를 했고 하야시 같은 경우는 당시 만났던 인물들이 참정 대신 지금으로 치면 총리 대신에 해당하는 한규설, 내부 대신 이지용, 법부 대신 이하영, 학부 대신 이완영,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군부 대신 이근택, 탁지부 대신 민영기, 경리원경, 심상훈을 자택으로 부릅니다. 하야시는. 그러니까 뭐 보니까 대충 추론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뭐 이게 농림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거 국토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 지금 다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탁지부 대신하면 이제 그 기재부 장관이 되는 기재부 장관. 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실제로 이 구성을 보면은 대체로 당시에 이미 한규설을 제외하고는 친일파라고 당대의 대한제국에서 인정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이토하고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협박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모두 반대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박재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반대를 하냐면 내가 외부 장관인데 외교부 장관인데 외교를 뺀 조약에 내가 어떻게 찬성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요. 굉장히 논리적인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권중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외교권을 빼앗긴다는 결국 대한제국 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렸던 박재순도 권중현도 나중에 이제 을사오적이 되는 인물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의 유일하게 일관되게 이제 반대를 얘기했던 인물이 바로 한규설 같은 인물인데 한규설 같은 인물은 이제 이토가 왜 반대하냐 그랬더니 반대하는데 이유가 없다. 내가 예. 그걸 왜 얘기를 해야 되냐. 난 그냥 반대다. 그러니까 한규설이의 참정이라고 하는 이제 총리 대신입니다. 예, 총리 대신. 그러니까 이제 한규설이 그렇게 계속 반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고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종을 만나서 우리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말자. 라는 협의까지 11월 16일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굉장히 상식적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인 방향으로 심지어 을사오적이라고 지금 분류되는 사람들마저도 굉장히 상식적인데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1월 17일 을사늑약이 강제되는데 16일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대한제국의 조정과 그다음에 황제가 모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를 했고요. 심지어 이제 이토 같은 경우 왜 이 조약에 대해서 이제 그 대한제국 고종한테 왜 이거 해결을 못하느냐 그랬더니 그거 요즘에 뭐 중추원이라는 의회 같은 것이 생겼으니까 거기에도 물어봐라. 그다음에 대신들한테 물어봐라. 그럼 대신들이 허락하면 나도 허락할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토가 뭐라고 그 고종을 압박하냐면 대한제국은 황제 국가인데 왜 황제가 결정을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종이 일단은 거기서는 빠져나오면서 일단 16일까지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이제 17일이 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이토나 하야시가 조금 문제의식을 느꼈고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그 당시 그 주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군 사령관이었던 하세가와 나중에 조선 총독을 역임하는 인물인데 이 하세가 요시미츠가 군대를 이끌고 오고 대포를 여기저기서 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야시 곤스케는 황제를 포함해서 어저께 반대했던 모든 대신들을 지금의 덕수궁 옆에 있는 중명전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뭔가 약간 느낌이 계엄 느낌이 나는데요. 뭐 무게 동원하고 다 불러다가 뭐 감금하려고 하고 뭐 거의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서 고종이 일단은 피신을 해버립니다. 그 예. 자리에서 오전 회의가 끝나고 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남아 있는 건 이제 대신들의 몫이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외부 대신 박재순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토가 그러니까 하야시 곤스케가 이 문제를 못 푸니까 결국 이토가 나서게 되거든요. 이토가 나서서 이제 한 명 한 명 대신들을 독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규설은 반대라니까 가둬버리고요. 가둬버린다고요? 중명전 안에 조그만 방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그다음에 예를 지하 벙커에 가두듯이 가두는 그렇죠. 건가요? 그다음에 민영기 같은 경우도 반대를 하니까 쫓아내버리고요. 중명전 밖으로. 그다음에 심지어는 당시 그 친일파로 많이 알려졌던 법부 대신 이하영도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에 이제 한 5명 정도가 남았는데 박재순 그다음에 이제 이완용, 권중현, 이근택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을사오적 이지용까지가 남아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일단 박재순은 계속해서 반대를 했지만 한쪽에 잡아놓고요.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조약문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여기 이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토가 거기서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조약문을 바꾸면 찬성하는 거네? 라는 논리를 씁니다. 예. 그리고 실제 하나를 넣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안녕, 황실의 안녕. 이 문장을 원래 4개조를 갖고 왔던 걸 1개조를 더 넣어서 5개조가 되거든요. 예. 그 대한제국 황실의 한 안녕을 보장하는 한 문장을 추가함으로써 이 4명에게 찬성할 명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을사늑약이 이제 그 이토 기준으로 보면은 다수결에 의해서 거기 있는 대신의 숫자가 8인가 9이었는데 5명이 찬성했으니 통과가 된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담당자였던 박재순이 이제 협박에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월 18일 새벽 1시에 그 중명전 바깥에 이제 외교부 그 청사가 있는데 외교부 청사에서 박재순 도장을 사람을 보내서 군인하고 통역관을 통해서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보내게 해서 그걸 가져와서 도장을 찍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을사늑약 조약문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고종 황제는 이 조약문에 대해서 도장을 안 찍은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조약문 같은 경우는 정권 대신만 도장을 찍으면 되고요. 이제 그게 내부에서 이제 대한제국 차원에서 비준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비준이 없었죠. 어.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이제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조약을 체결할 때 사실은 우리가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들이 곳곳에 존재를 합니다. 근데 불평등 조약이 곳곳에 존재를 하는데 보통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화도 조약도 몰라서 불평등 조약을 맺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몇몇 조약들 한일 의정서 같은 경우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도장을 찍긴 하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협박하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을사늑약 자체의 조약 체결 과정들을 보면은 당연히 이거는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이토가 스스로 말하기를 황제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황제가 대신들에게 넘기냐라고 얘기를 했으면 결국 이 조약문이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황제의 비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네. 황제의 비준이 없었다는 점에서 일단은 대한제국에서는 이제 이거를 무효라고 보고 우리 역사학계에서도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는데, 이 무효 유효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제 이 이후의 일들은 진행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외교권이 박탈당하게 되고요. 국외에 나가 있던 대한제국 외교관들에게 전부 다 소환 통보가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을사늑약 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좀 뼈아픈 얘기인데 또 몰랐던 뭐 흥미진진한 또 뒷얘기도 좀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번에는 헤이그 특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1905년에 있었던 을사늑약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이후에 나라가 망했다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이. 그렇죠. 당시는 이게 뭐 국권 침탈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권을 빼앗겼다고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본에 대한 명확한 적대 의식, 그다음에 독립에 대한 명확한 어떤 목표가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일본과 싸우다 보면은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걸 순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1910년, 1920년, 30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제 그분들을 우리가 보통 순국열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39년에 이제 애국지사, 그러니까 순국열사, 순국지사를 어떻게 기억할까라고 하면서 이 날짜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11월 17일 바로 이 을사늑약이 강제된 그날을 순국선열의 날로 기념하자라고 해서 지금도 그날을 11월 17일을 기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때 굉장히 아픈 역사였지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던 그 역사를 함께 기억하는 날로 11월 17일을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중의적인 날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그렇네요. 있습니다. 순국선열을 기리면서도 또 아픈 기억을 또 환기시킬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날이네요. 네. 자, 순국선열 하면은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게 이제 헤이그 특사의 이준 열사. 그렇습니다. 이제 생각이 날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외교권을 뺏겼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았잖아요. 고종 황제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고종 황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백성 국민을 믿지 않고 외교라든지 일부 군대의 확충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어떤 그 독립을 유지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권의 박탈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인물은 아마 고종이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고종은 이 외교권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제 1907년에 네덜란드 덴하그, 헤이그라고 불렀던 그 도시에 특사를 파견했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대한제국의 을사늑약을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이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당시 이제 1904년 즈음부터는 대한제국은 중립화 노선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러시아도 일본도 그다음에 청해도 끼지 않고 그냥 대한제국은 어느 전쟁에도 참견하지 않는 그런 것을 원한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소망을 이 헤이그 특사에 담아서 보내려고 했던 거죠.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만국 평화회의가 제2차 만국 평화회의가 당시에 열린 거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헤이그 그 만국 평화회의는
2차 평화회의가 됩니다. 예. 1차는 1898년에 열렸었고요. 이때 이제 1898년에 열렸던 이유는 뭐냐면 1차 세계대전 직후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강들이 서로 아시아 그다음에 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충돌하고 또 유럽 안에서도 충돌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 대체로 이거 싸우지 말고 좀 전쟁을 축소시키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했던 게 제1차 그 만국평화회의가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다시 이제 큰 충돌이 벌어졌던 게 러일 전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원래는 이제 호스트가 될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러시아가 호스트가 되고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07년에 헤이그 데나그에서 만국평화회의를 여는데 주빈으로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러시아로 볼 때는 러일 전쟁 이후에 큰 충격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5년에 이 회의가 이미 이제 기획이 됐었기 때문에 예. 그 회의에 참여할 나라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게 됩니다. 모두 47나라에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초청장을 발송한 시기가 1905년 9월 달입니다. 1905년 9월이면 을사늑약 체결 전이네요. 2달 전입니다. 2달 전. 그래서 이범진 공사가 주로 공사로 있었는데 9월 달에 받아갔고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늦어도 10월 달에는 확인을 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열강들의 충돌을 서로 회피하고자 하는 조약이거든요. 예.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에 초청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독립국이면서 자주국이라는 거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종으로 볼 때는 이 초청장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달 만에 예.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했으니 이제 고종에게는 이 카드가 한 장 있었던 거죠. 1907년에 헤이그 특사. 그러니까 일본에서 볼 때는 이 헤이그 특사와 관련된 사건들을 이제 내용들을 다시 이제 러시아 정부 쪽하고 협의를 합니다. 예. 초청장 보낸 거 확인을 해가지고 그럼 이거 이제는 무효가 됐다. 무효다. 라고 이제 일본 측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한제국을 포함해서 우리가 대표단을 보낼 테니까 대한제국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일본 측에서 이제 그 주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러시아 쪽에 이제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그런 줄 알고 그걸 이제 가지고 있었지만 고종으로 볼 때는 이게 무효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특사를 보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특사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그 특사를 보내는 과정이 일본 제국은 그 사실을 알았나요? 아니면 몰랐나요? 그거를? 당연히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은 1905년부터 1907년 사이의 고종은 감금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하면은 밖으로 나가는 문서 하나, 밖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 모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특사를 보내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당시 고종은 적어도 3번에 걸쳐서 특사를 보내려고 했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이제 이준, 이휘종, 이상설 예. 3명으로 보이고 그 전에 이제 이용익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냈었는데 보내기는 보냈지만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 쪽에서 발이 묶여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윤태경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냈는데 순정 효황후의 그 시아버지가 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가서 여기서 우리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럼 빠져나와야지 그냥 후퇴를 해버리는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이제 3번째로 보냈던 세력 그 특사가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으로 볼 때는 이들의 움직임을 그다음에 고종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종은 이제 그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신임장을 백지 신임장을 보냈던 걸로 추정이 돼요. 백지 신임장이요? 네. 그러니까 고종에 사인만 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 문서가 혹시 나가더라도 어떤 문서인지 걸리더라도 어떤 문서인지 서로 모르잖아요. 예. 고종이 나 그냥 그냥 간단하게 사람들한테 신하들한테 시키려고 했어라고 하면 끝나는 거니까 이걸 이제 이준에게 줍니다. 그럼 이준은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준 열사는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이상설 선생을 만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이상설 선생이 거기서 독립운동기관 그러니까 뭐 서전서숙 같은 걸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이 다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가서 이휘종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3명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사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들은 이런 일본의 감시를 뚫고
이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러시아 생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가는 이 여정 자체도 보통이 아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래서 회의장에 들어간 건가요? 못 들어간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장에 그 데나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준 열사 기념관이 헤이그에 있거든요. 예. 처음 머물렀던 호텔이고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셨던 공간이기도 한데요. 거기서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회의장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는 이미 일본 측하고 협의가 돼서 대한제국은 무효라고 됐던 거죠. 근데 대한제국 이제 특사단들은 이제 거기에 있는 회의장에 그 초청장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때 이제 러시아는 이 회의는 여기 이 나라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주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관할하지 않는다라고 예. 해서 발을 빼버리면서 결국은 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준 열사나 이상설 선생은 뭔가 할 방법이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희종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어에 능통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 명의 특사는 약간씩 자기 역할을 분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을사늑약 당시에 그 참정이었던 그러니까 한규설 선생이 있었는데 그 의정부에서 회의를 주관했던 인물이 이상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회의의 분위기를 알고 있으니까 혹시 누군가가 물어보면 당시 회의가 얼마나 강압적이었는지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봤던 거고요. 이중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어느 정도 익숙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통해서 뭔가 왜곡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봤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휘종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범진 공사인데 그 이범진 공사가 주 러시아 공사였지만 아까 이제 을사늑약으로 전부 다 소환을 했는데 안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거기 끝까지 남아 있어요. 나는 대한제국의 외교관이고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이휘종 선생이 같이 있었는데 이 이범진 공사가 예전에 주미공사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었던 이휘종 선생은 영어, 불어, 러시아어가 모두 가능했던.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어를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공고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알려줌으로써 일단 을사늑약 그다음에 대한제국의 상태 이런 것들을 기자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까지는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회의장에서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준 열사는 이제 그 이후에 자결을 했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자결을 했다라고 이제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 이준 열사의 죽음이 당대 이제 독립운동가 국외 독립운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일단은 자결이라고 알려지고요. 예. 심지어는 할복이라고도 알려집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어렸을 때. 네. 예. 그런데 이제 여러 자료를 보면은 당시 이제 그 몸에 종기가 났었고 그게 이제 그 세균 감염을 통해서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식음을 전폐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게 결국은 쇼크가 와서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이거를 자결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억울해서 막 고통스러워하다가 돌아가셨다고 봐야 될지. 예. 그래서 보통 후자로 봐서 보통 분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분사요. 예, 아. 억울해서 돌아가셨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면들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이준 열사의 죽음이 국외에 알려지게 되니까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 우리가 망한 게 맞구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국외에 있었던 수많은 한인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위해서 뭔가 하나하나씩 단체를 만들어 나가게 되고요. 그게 이제 1909년 10년에 완성됐던 대한민국민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전 세계 116개 총회와 지부를 가지고 있었던 예. 어마어마한 어떤 독립운동 기구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최초의 영향력을 끼쳤던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준 열사의 죽음이고요. 이 이준 열사의 죽음이 이제 국내에서는 이완용에 대한 어떤 그 처단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예. 그다음에 국외에서는 이제 장인환 전명훈 의사의 스티븐스 저격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장인환 전명훈 사건에 전명훈 선생이 블라디보스톡에 와서 안중근 의사랑 같이 머물렀었거든요. 예.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토를 처단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1909년인 9년이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907년에 헤이그 특사가 있었고 그렇죠. 2년 뒤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 처단당하는 예. 거니까 사실은 을사늑약의 주역이었던 이토가 사실은 그 4년 뒤에 돌고 돌아서 결국은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들은 또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어쨌든 헤이그 특사는 결과적으로 보면 성과가 이제 없었으니 실패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후에 일본의 압박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헤이그 특사는 역사 자체만 놓고 보면은 대한제국의 멸망을 앞당긴 사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을사늑약을 강제하면서도 절차를 따지려고 했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 러시아, 영국, 그다음 미국하고 대한제국에 대한 어떤 그 뭔가 문제점들을 좀 정리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미국이, 언제 러시아가 또 언제 또 다른 나라가 대한제국에 대한 주권을 다시 돌려주라고 요구할 수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헤이그 특사가 파견됐을 때 일본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현장에 많은 요원들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한 팀은 이제 우리 특사들을 감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 팀은 각국 대표들을 다 만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대표라는 사람들이 왔는데 특사라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자고 하더라도 만나주지 말라. 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예. 근데 이 요구가 먹힐지 안 먹힐지 일본 쪽에서 몰랐습니다. 근데 다 먹혔어요. 아, 그래요? 대한제국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본 맘대로 대한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 황제 퇴위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거나 있더라고 들어는 봤더라도 이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어디 있는지는 대충 동아시아에 있는 건 아는데 이 나라가 어떤 처지 있는지를 전혀 관심이 없거나 더 나아가서 그 나라가 불행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를 일본이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때 또 워낙 이제 다들 이제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를 다 또 침탈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뭐 우리도 하고 있는데 뭐 자기 뭐 그렇죠. 특히 이제 관심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역설적으로 대한제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라는 걸 파악을 하게 돼서 바로 이제 고종에게 대해서 아니 분명히 우리가 을사늑약을 했는데 이렇게 보낸 거는 반역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어떻게 보면 반란으로 볼 수 있다. 예. 이렇게 하면서 고종에게 죄를 묻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종으로 볼 때는 그럼 그 좀 소나기를 피하고자 하는 뜻으로 그럼 잠시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킨다. 태자에게. 그런데 그게 대리청정을 시켰던 그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퇴임식이 되고 즉위식이 돼버린 게 고종 퇴위 사건입니다. 아, 그냥 일본의 압박으로 그냥 고종이 물러나게 돼버렸네요. 그렇죠. 잠시 그 순종에게 맡긴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황제의 교체로 바뀌게 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미 7조약이라 그래서 그 각 지역의 이제 그 행정부를 포함해서 법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일본 맘대로 하게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부속 조약 하나를 몇 개를 넣습니다. 예. 그 부속 조약이 바로 뭐냐면 대한제국 군대 해산. 본조약에 없는 그 부속 조약에. 그래서 대한제국 해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황제는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권이나 그 사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본에 넘어가게 되고 예. 군대가 해산이 된 게 1907년이니까 이제 1907년부터 10년까지는 이제 민중들의 저항 외에는 정부 차원에서 저항을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제가 알았는데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다라고 한 게 왜 어떤 과정으로 지금 이어져서 1910년 이제 주권 침탈까지 이어졌는지 이제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지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오늘 이제 을사늑약과 헤이그 특사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작가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은 이제 뭐 을사늑약하고 헤이그 특사는 국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대한제국 자체가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됐었다 뭐다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바로 을사오적입니다. 그러니까 을사오적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강제되기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을사늑약이 강제된 이후에는 사죄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럴 정도로 그 처음에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양심을 가지고 좀 뭔가 두려움을 가졌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뭔가 보상이 되고 일본에 의해서 보상이 되고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1910년 그다음에 1919년 특히 이완용 같은 경우는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학생들이 저지르느냐 이거는 죽는 길이다라는 경고문을 사비를 털어서 광고를 낼 정도로 일본에 빠져들었다라는 거죠. 일본의 예. 침략에.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볼 때 사실은 애국과 매국의 차이점은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거였지만 근데 자기가 이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 유리한 길이거나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움직였을 때는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국가와 민족을 예.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길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친일 청산, 친일파 청산이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하고 이제 청구권 협약 뭐 이것도 한번 같은 을사년이기 때문에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계엄과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월간 역사 오늘은 박광일 역사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